보르헤스 원작의 죽음과 나침반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렌노트의 무모한 통찰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난 그 피비린내 나는 일련의 사건들처럼 기이한 것은 없었다. 그 사건들은 유칼리 나무들의 끊임없는 향내에 묻혀있는 트리스텔 르로이 별장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에릭 렌노트는 야르몰린스키를 죽인 불행한 살인자의 정체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악한 범죄들의 비밀스러운 모습들과 그 범죄에는 두 번째 별명이 멋쟁이 샤를라흐인 레드 샤를라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기필코 나와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렌노트 그자를 죽이고 말 거야. 샤를라흐의 이 같은 맹세에도 렌노트는 겁을 먹지 않았다. 렌노트는 자기 자신을 오기스트 뒤팡처럼 추리와 이성의 기계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는 일종의 모험가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박가적인 기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범죄는 호텔 디노르에서 일어났다. 높은 호텔 건물은 사막빛깔의 물이 흐르는 강어귀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12월 3일 그 높은 건물로 포돌스키에게 파견된 대표 마르셀 야르몰린스키 박사가 제3차 탈무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는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회색에 이곳 호텔 뒤노르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는 3년에 걸친 카르파티아 산맥에서의 전쟁과 3,000년에 걸친 유태인 박해와 학살을 견디게 해주었던 선주들의 찬염으로 그 호텔방을 수락했다. 그는 알층에 머물렀군. 그의 방은 호화스러운 갈릴리 영주가 머물고 있던 스위트룸 맞은편이었어. 야르몰린스키는 저녁을 먹은 뒤 자기가 처음 와본 도시의 관광을 다음 날에 미루고 가져온 많은 저서들과 몇 벌의 옷가지들을 옷장에 가지런히 정리하고서 자정이 되기 전에 침실에 불을 껐다.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야.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영주의 운전사가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그리고 4일날 오전 11시 3분 EDC 차이통지 편집 기자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야르몰린스키 박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는 그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얼굴은 이미 약간 변색되어 있었고 거의 벌거벗은 그의 몸은 구식 망토로 덮여 있었다. 그는 복도로 나 있는 방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었다. 깊게 찌른 칼자국이 그의 가슴을 가르고 있었다. 2시간 후 바로 그 방에는 기자들과 사진사들과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국장 트레비라누스와 렌노트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옆길로 셀 필요는 없을 것 같네. 트레비라누스는 오만한 시가를 머리 위로 쳐들면서 말했다. 우린 갈릴리의 영주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파이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누군가가 그걸 훔치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 방에 들어왔을 거야. 그러자 야르몰린스키가 일어났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흥미로운 것 같진 않습니다. 국장님은 현실이 재밌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국장님이 이곳에서 급히 만든 가정에는 우연히 지나치게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 우린 지금 죽은 라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느 상상의 도둑이 저지른 상상의 서투른 솜씨가 아니라 순전히 라삐적인 설명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난 라삐적인 설명 따위엔 관심 없네. 내 관심사는 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칼로 찌른 범인을 체포하는 것뿐이라고.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의 전집이 있죠. 그는 옷장 선반에 한 줄로 나란히 꽂혀있는 길쭉한 책들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까발라의 옹호,
로버트 플러드의 철학 연구, 세퍼 예지라 직역본, 발셈의 전기, 하시딤 교파의 역사, 테트라그라마톤에 관한 독일어 논문, 그리고 모세오경의 신성한 용어들에 대한 또 다른 소논문이 있었다. 경찰국장은 거의 혐오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난 불쌍한 기독교인이야. 자네가 원한다면 이 두꺼운 종이 뭉치들을 모두 가져가도록 하게. 유태인들의 미신에 관해 조사하면서 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이 범죄는 유태 미신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처럼 말이죠. 그때 이디시 차이퉁지의 편집 기자가 가차없이 덧붙였다. 그는 근시의 무신론자며 몹시 소심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타적이 이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쓰고 있었던 모양이군. 끝을 맺지 못한 문장인데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쓰여졌다라고 적혀 있군요. 갑자기 애서가 혹은 히브리 학자가 되어버린 그는 죽은 사람의 책들을 묶으라고 지시했고 그것들을 자기 아파트로 가져갔다. 그는 경찰 수사에는 관심 없이 그 책들을 공부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 8절판의 책은 경건파의 창시자인 이스라엘 바알셴토브의 가르침들을 드러내주고 있군. 이 책에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테트라그라마톤의 힘과 공포를 밝혀주고 있고, 또 다른 책은 하느님이 비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그 이름은 페르시아인들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것이라고 여기는 유리 구체와 몹시 흡사하게 하느님의 9번째 속성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물의 영원성, 즉 곧 일어날 지식으로 그것들이 우주 속에서 어땠으며 지금은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떠할지를 다루고 있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99개로 열거하고 있어. 하시딤 교파는 그런 공백이 바로 하나님의 100번째 이름, 그러니까 절대적 이름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며칠 후 랜노트는 이디시 차이퉁지의 기자가 찾아온 탓에 그런 학문의 세계에서 잠시 눈을 돌려야 했다. 살인사건 말입니다. 대체 범인이 누굴까요? 기자 양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100번째 이름이 제가 알고 싶은 건 범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일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한 겁니다. 기자는 에릭 랜노트 탐정이 살인자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들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3단짜리 기사를 게재했다. 단순화시키는 신문기자들에 익숙했던 랜노트는 분개하지 않았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 아무 책이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느 가게주인은 하시딤 교파의 역사 보급판을 출간했다. 두 번째 범죄는 1월 3일 밤에 수도의 서쪽 교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텅 빈 곳에서 일어났다. 새벽녘에 고독한 지역을 순찰하던 기마경관 한 명이 오래된 페인트 공장의 대문 앞에 판초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깊은 칼자국이 그의 가슴을 갈라놓고 있었다. 벽에는 노랗고 빨간 마른 목골 무늬 위로 분필로 적어놓은 몇 개의 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그 글자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날 오후 트레비라누스와 란노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점차로 하늘은 커져가고 있었고 집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벽돌 공장의 가마나 포플러 나무는 많아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다니엘 시몬 아세베도야. 다니엘 시몬 아세베도라면 북쪽의 오래된 빈민굴에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선거 후보자 청법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둑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찰 끈앞으로 전락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네.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쩐지 그의 삶과 아주 어울리게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총을 사용하는 요즘에 아세베도는 단도를 잘 다룰 줄 알던 범법자 세대의 마지막 대표자였지. 벽에 분필로 뭔가를 적어놓았다고요? 그래.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씌어졌다라고 씌어 있었다고 했어. 세 번째 범죄는 2월 3일 밤에 일어났다. 1시가 되기 조금 전 트레비라누스 경찰국장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느 남자의 걸쭉한 목소리가 빈틈없이 비밀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난 긴스버그라고 하오. 긴즈버그? 아, 그렇소. 긴즈버그요. 난 아세베도와 야르몰린스키의 죽음에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할 수 있어. 물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오. 밀고자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휘파람 소리들과 나팔 소리들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런 다음 전화는 끊어져 버렸다. 장난 전화일 수도 있어. 사육제 기간이잖아. 하지만 어디서 전화를 걸어온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트레빌라누스는 그 전화가 툴론가에 있는 리버풀 하우스라는 술집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만물상과 우유가게, 창녀촌과 성경 판매상이 함께 살고 있는 지저분한 거리였다. 트레빌라누스는 리버풀 하우스 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 마지막 통화를 했던 사람은 세입자인 그리피우스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리피우스가 맞을 겁니다. 당장 그를 바꿔주시오. 조금 전에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트레빌라누스는 즉시 리버풀 하우스로 갔다. 주인과 술집 안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일주일 전에 그리피우스가 술집 위층에 있는 방을 빌렸죠. 어떻게 생겼어? 그 남자요? 얼굴은 갸름한 편이고 희끗희끗한 구렛나루를 길렀어요. 그리고 아무 특징이 없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외출은 잦은 편이었나요? 아니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했을 정도니까요. 주점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온 거군요. 예, 그런 거죠. 그 남자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 2인승 마차 한 대가 주점 앞에 멈춰섰어요. 창이란 창은 꽉 닫혀있는 마차였죠. 마차라. 마차에서 2명의 어릿광대들이 내렸는데 키가 아주 작았고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그 어릿광대들은 축제 나팔을 불어대면서 이 가게로 쳐들어와서는 그리피우스를 껴안았습니다. 그리피우스의 친구들이로군요. 예, 그리피우스는 그들에게 왠지 차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디시 말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피우스는 걸쭉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말했고 광대들은 찢어질 듯한 가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피우스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15분쯤 지나서 세 사람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내려왔죠. 그 사이에 술을 마셨는지 그리피우스도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그 어릿광대들 노랗고 빨갛고 시퍼런 마른 목걸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마차에 올라타더니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닷물을 막고 있는 인근 방파제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가 마차의 발판을 밟자마자 마지막 광대는 술집 입구에 있는 칠판에 음탕한 그림 하나와 문장 하나를 휘갈겼었다. 그것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이름의 글자들 중 마지막 글자가 씌어졌다. 트레비라누스는 그리피우스 긴스버그의 작은 방을 조사했다. 바닥에는 아무 말 없는 핏방울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방구석에는 헝가리산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옷장에는 손으로 쓴 여러 주석이 적힌
라틴어 책, 레우스덴의 히브리 그리스 문헌 학자들이 한 권 있었다. 어서 가서 렌노트를 데려와! 당장 데려오라고! 렌노트는 모자도 벗지 않은 채 그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동안 경찰국장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납치에 관해 서로 다른 증언들을 하고 있는 목격자들을 신문했다. 4시에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구불구불한 툴론가로 나오자 새벽에 죽은 리본들과 색종이 조각들을 밟으면서 트레빌라누스가 말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속임수라면 어떻게 하겠나? 에릭 렌노트는 미소를 짓고서 아주 침통한 목소리로 문헌학자들의 33번째 논지 중에 한 구절을 읽었다. 이 말은 유태인의 하루는 해질녘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녘까지 계속된다는 뜻이지요. 그 자료가 바로 오늘 자네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긴스버그가 했던 한마디 말입니다. 보르헤스 원작의 죽음과 나침반 일부를 마칩니다.